시어머니가 남편의 내연녀와 신나게 쇼핑하는 동안 나는 시어머니의 모든 카드를 정지시켰다. 시어머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궁전 전체가 내 소유라는 것을. 나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먼저 출석 체크부터 해주시길. 다 하셨다면 이제 이야기의 시작으로 들어가겠다. 은수저가 도자기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웅장한 식사 공간을 채우는 유일한 음악이었다. 식탁 위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황금빛 조명을 차갑고 반짝이는 이탈리아산 대리석 표면에 반사했다. 이곳이야말로 매일 밤 그들 가족의 연극이 펼쳐지는 무대였다. 연출가이자 인정받지 못하는 주연 배우인 박서연은 입맛 없이 크림수프를 젓고 있었다. 오늘 저녁 그녀는 남편 이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갈비찜을 만들었다. 5시간 이상 걸리는 과정이었지만 서연은 그의 얼굴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볼 수 있기를 바라며 기꺼이 해냈다. 하지만 민주는 말없이 먹기만 했다. 그의 눈은 앞에 앉은 아내보다 휴대폰 화면에 더 자주 머물렀다. 갈비찜이 제법이구나, 서연아. 최 여사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무미건조한 톤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가시로 가득했다. 옛날 우리 집 근처 허름한 칼국수집 맛이 생각나는구나. 너 같은 사람이 한 것 치고는 꽤 본토 맛이 나네. 모욕으로 포장된 칭찬. 서연은 익숙했다. 그녀는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수년간 연습해온 옅은 미소였다. 어머님 입맛에 맞으셨다니 다행이에요. 당연히 엄마가 좋아하시지. 며느리가 만든 건 뭐든지 엄마는 고맙게 생각하신다고. 민준이 마침내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다. 그는 서연에게 윙크를 했다. 마치 그들이 견고한 팀인 것처럼. 하지만 서연은 그 변호가 공허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민준이 잠재적으로 어색해질 수 있는 대화를 끝내는 방식일 뿐.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내가 사준 프랑스 요리책에 있는 레시피를 한번 해보렴. 우리 집안은 이제 이런 시장 음식 말고 품격 있는 요리에 익숙해져야지. 최 여사가 일부러 우아한 동작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남편을 바라보며 그의 눈에서 작은 지지라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시선을 피하며 바쁘게 잔에 물을 따르는 모습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지은 궁전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기분을 느꼈다. 높은 기둥과 수입 가구로 채워진 이 집은 그녀가 자란 소박한 월세방보다 더 차갑고 텅 비게 느껴졌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언제나처럼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은 서연의 몫이었다. 가사 도우미들은 저녁 시간 동안 가족의 사생활을 지켜야 한다는 최 여사의 규칙 때문에 오후까지만 일할 수 있었다. 사실 그것은 서연이 이 집의 개인 하녀라는 위치를 강조하는 또 다른 방식일 뿐이었다. 결혼 초에는 감히 사용하지도 못했던 비싼 접시들을 닦으며 서연은 어두운 부엌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여자의 지친 얼굴이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모르는 저 바깥 세상에서 그녀는 여왕이었다. 서연은 현재 수조원의 가치를 지닌 기술, 스타트업 K, 다이내믹스의 설립자이자 CEO였다. 그녀는 땀과 눈물로 맨손으로 회사를 일궜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일부러 자신의 빛을 감췄다. 그녀는 민준이 아버지의 유산 투자금으로 살아가는 성공한 가장처럼 보이도록 내버려뒀다. 민준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거짓말이었다. 이 모든 호화로움, 집, 자동차, 휴가, 최 여사의 무제한 신용카드까지 모두 서연의 계좌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노고 위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며 끊임없이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날 밤 손에서 비눗물을 헹궈내며 서연은 처음으로 자문했다. 언제까지 이 연극을 계속해야 할까? 서연의 의심은 폭풍처럼 닥치지 않았다. 그것은 서서히 옷을 적셔 뼛속까지 차갑게 스며드는 가랑비 같았다. 모든 것은 그녀가 서재에서 하던 원래적인 일과에서 시작되었다. 민준과 최 여사가 서연의 이상한 취미 공간으로 여기는 집의 나머지 부분과 대조되는 최첨단 기술이 갖춰진 미니멀한 공간이었다. 그곳 두꺼운 원목 문 뒤에서 서연은 순종적인 아내의 역할을 벗어 던졌다. 그녀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존경받는 이니셜 PSY였다.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를 보여주는 세 개의 모니터 앞에서 그녀는 회사의 맥박과 개인 재정을 동시에 감시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이례적인 점을 발견했다. 최 여사에게 준 추가 신용카드는 보통 고급 슈퍼마켓에서의 월간 쇼핑이나 가끔 호텔 카페에서의 개모임에만 사용되었는데 이상한 지출 패턴을 보였다. 자동차 한 대 값에 버금가는 명품 가방 부티크,
매종 엘리시아에서의 청구서가 있었다. 그리고 매니저 월급에 해당하는 비용이 드는 최고급 뷰티 살롱, 글래무라, 인스티튜트에서의 여러 거래 내역도 있었다. 그리고 가장 자주 나타난 것은 서연 자신도 가본 적 없는 마천루 꼭대기에 있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더 셀레스티얼에서의 저녁 식사 청구서였다. 처음에는 서연도 무시했다. 아마도 최 여사가 자신을 좀 가꾸고 싶었나 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그 거래는 거의 매주 반복되었고 항상 민준이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을 해야 한다거나 지방에서 온 중요한 고객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같은 날에 일어났다. 의심은 점점 짙어졌다. 민준은 더욱 거리를 뒀다. 그의 휴대폰은 항상 무음 모드였고 손에서 놓는 법이 없었다. 그는 종종 멀리 걸어가서 속삭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가끔 늦은 밤에 돌아올 때면 서연은 그의 셔츠에서 낯선 여성의 향수 냄새를 맡았다. 최 여사의 강하고 클래식한 향수 냄새가 아닌 달콤하고 현대적인 향이었다. 서연이 물어보려고 하면 민주는 항상 교묘한 대답을 내놓았다. 아, 그거 아마 고객 비서 향수일 거야, 여보. 회의실이 너무 좁았거든. 또는 알잖아. 나 집에서 일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거. 머리 아파. 절정은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였다. 지수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 망설이는 듯했다. 서연아, 너 괜찮아? 물론이지, 지수야. 왜 그래? 서연은 명랑하게 들리려고 애쓰며 대답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지수가 심호흡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참견하고 싶지는 않은데 며칠 전에 백화점에서 우연히 민준 씨를 봤어. 혼자가 아니더라고. 서연의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었다. 아마 고객이랑 있었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해 말했다. 고객처럼 보이지 않았어, 서연아. 그리고 같은 레스토랑 같은 테이블에서 최 여사님도 본 것 같아. 그들이랑 같이 웃으면서. 근데 거리가 멀어서 확실하지는 않아. 전화는 어색함 속에서 끝났다. 서연은 고맙다고 말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최 여사가 민준과 낯선 여자와 함께 웃고 있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며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의심의 가랑비는 이제 그녀의 머리 위를 무겁게 짓누르는 먹구름처럼 느껴졌고 언제라도 폭풍우를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틀 후 폭풍은 휴대폰의 짧은 메시지를 통해 찾아왔다. 그날 오후 서연은 싱가포르 팀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동남아시아 시장 확장 전략에 대해 유창하고 자신감 있게 논의했다. 화면 속에서 그녀는 뛰어난 CEO였다. 하지만 통화가 끝나고 서재에 다시 정적이 감돌았을 때 그녀는 다시 불안한 서연으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휴대폰이 진동하며 지수로부터 온 메시지 알림을 표시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약간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내용은 짧은 한 문장이었다. 미안해 서연아. 네가 이걸 봐야 할 것 같아. 그 문장 아래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서연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숨이 목구멍에서 멎었다. 사진은 아마도 맞은편 테이블에서 몰래 찍은 듯한 고급 부티크 카페의 모습이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아는 세 사람이 아주 다정하게 앉아 있었다. 남편 민주는 옆에 있는 젊은 여자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유나였다. 그녀는 민준의 어깨에 애교 있게 기대며 유명 브랜드의 새 쇼핑백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을 무너뜨린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낸 것은 사진 속의 세 번째 인물이었다. 최 여사. 시어머니는 그들 앞에 앉아 너무나 화나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가 서연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미소였다. 그리고 그녀의 손, 최 여사의 손이 다정하게 뻗어 유나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줌을 정리해주고 있었다. 모성에 넘치는 제스처, 받아들임의 표시, 축복의 신호였다. 서연은 집의 대리석 바닥보다 더 차가운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느꼈다. 민준의 배신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항상 무시당하면서도 섬겨왔던 시어머니가 남편의 내연녀와 공모하고 심지어 그녀를 그토록 아끼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앞에서와 뒤에서 동시에 칼에 찔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사진을 확대했다. 멍한 눈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훑었다. 유나가 든 쇼핑백은 매종 엘리시아 부티크의 것이었다. 그들의 테이블은 더 임페리얼 파티세리의 예쁜 디저트들로 가득했다. 신용카드의 모든 이상한 청구 내역이 이제 얼굴을 가졌다. 유나의 만족스러운 얼굴과 최 여사의 행복한 얼굴. 그들은 그녀의 돈으로 잔치를 벌이며 그녀의 등 뒤에서 그들의 배신을 축하하고 있었다. 쨍그랑!
노트북 옆에 있던 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하지만 서연은 울지 않았다. 눈물이 눈꺼풀에서 얼어붙은 것 같았다. 텅 빈 공허함만이 있었고 그 공허함은 서서히 차갑고 타오르는 분노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두운 휴대폰 화면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반사된 모습의 여자는 연약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 속에는 방금 태어난 무언가가 있었다. 단단하고 날카롭고 무자비한 무언가. 이 연극은 이제 마지막 장에 도달했다. 서연은 거의 1시간 동안 의자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들 한가운데 조용히 앉아 서재의 정적이 들끓는 모든 감정을 삼키도록 내버려뒀다. 고통, 충격, 실망감은 서서히 가라앉고 무서운 평온함으로 대체되었다. 그것은 쓰나미 전의 고요함이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무심코 유리 조각을 밟고 지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완벽하게 관리된 뒷마당 정원을 향한 큰 창문으로 향했다. 그녀가 디자인하고 유지비를 지불했지만 단 한 번도 평화롭게 즐길 수 없었던 정원이었다. 지금까지 그녀는 자신의 인내가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굴복하고 헌신하면 언젠가는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힘을 숨기면 가정의 평화와 남편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순진했던가. 그녀의 인내는 약점으로 여겨졌다. 그녀의 헌신은 의무로 간주되었다. 그녀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들, 민준과 최 여사는 서연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녀의 시간, 에너지, 돈, 그리고 이제는 그녀의 존엄성까지. 그들은 그녀가 이 궁전을 짓게 내버려둔 채 그 안에서 그녀를 하녀로 만들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외부인을 데려와 왕좌에 앉혔다. 이제 그만.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속삭였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갔다. 단호한 움직임으로 모니터를 다시 켰다. 주식 그래프, 재무보고서, 이사들의 긴급 이메일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왕국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힘의 원천이었다. 그녀가 피와 땀으로 일군 것. 그녀의 삶 속 기생충들에게 짓밟히게 내버려둘 수 없는 것이었다. 5시간 동안 갈비찜을 요리하던 인내심 많은 여자는 오늘 오후에 죽었다. 남은 것은 K-다이내믹스의 CEO, 박서연이었다. 차갑고 계산적이기로 유명한 전략가. 순종적인 아내로서의 긴 잠은 끝났다. 여왕이 깨어났다. 그녀는 전화를 들어 개인 비서의 번호를 눌렀다. 김 비서님, 오후입니다. 네, 박 대표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 비서의 전문적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몇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부동산, 차량, 은행 계좌를 포함한 제 모든 개인 자산의 전체 데이터를 준비해주세요. 어떤 것이 공동자산이고 어떤 것이 결혼 전에 취득한 순수 제명의의 자산인지 분리해주세요. 네, 대표님. 둘째, 우리 법무팀에 연락하세요.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에 대한 초안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초기 데이터로 첫 번째 항목에서 요청한 모든 자산을 첨부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 비서가 놀란 것이 분명했다. 네, 대표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 서연이 덧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금부터 이민준 씨와 최미숙 여사 명의의 추가 신용카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을 실시간으로 저에게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녀는 가죽 표지의 작은 노트를 꺼냈다. 첫 페이지에 그녀는 깔끔하고 단호한 필체로 썼다. 모든 것을 되찾는 작전. 계획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감정적인 복수 계획이 아니라 측정된 비즈니스 전략으로서 목표는 그들을 오만하게 만든 모든 힘과 사치를 박탈하고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느끼게 해줄 것이었다. 그녀의 계획의 첫 번째 실행은 다음 날 아침에 시작되었다. 서연은 일부러 더 일찍 일어나 최고의 정장을 입고 민준과 최 여사가 깨기 전에 집을 나섰다. 그녀는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50층 CEO 사무실에서 아침을 먹었다. 그 풍경은 그녀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이 위에서 보면 가정 문제가 얼마나 작은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정확히 오전 9시에 그녀는 프라이빗 뱅킹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팀장님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아,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전화 주셔서 영광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제주 계좌에 연결된 모든 추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동결시켜 주세요.
지금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요. 모든 카드 말입니까? 이민주님과 최미숙 여사님 명의의 카드도요? 박 팀장님이 확인차 물었다. 네, 전부요. 사유는 그냥 보안상의 이유라고 적어주세요.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했다고 하세요. 서연은 반박할 수 없는 비즈니스 톤으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요청 접수되었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5분 안에 모든 카드는 사용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으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첫 번째 타격이 가해졌다. 도시의 다른 편에서 최 여사와 유나는 오만함의 절정을 즐기고 있었다. 미용실에서 관리를 받은 후 그들은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유나는 애교 있게 랍스터 테르미도르와 가장 비싼 샴페인을 가리켰다. 지갑 속 카드로 자신이 매우 관대하고 힘있는 사람이라고 느낀 최 여사는 그저 웃으며 동의했다. 넌 최고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얘야. 우리 예비 며느리는 완벽하게 보여야지. 최 여사가 윙크하며 말했다. 디저트까지 다 먹고 계산서가 나왔을 때 최 여사는 거만하게 자신의 블랙카드를 웨이터에게 건넸다. 몇 분 후 웨이터가 어색한 얼굴로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손님. 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거절이라니 무슨 소리야? 다시 해봐. 신호가 안 좋았나 보지. 그녀가 쏘아붙였다. 웨이터가 다시 한번 시도했다. 결과는 같았다. 여전히 안 됩니다, 손님. 유나가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최 여사는 혀를 차며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냈다. 플래티넘 카드. 역시 거절되었다. 패닉이 그녀를 덮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체크카드를 시도했다. 마찬가지였다. 주변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최 여사의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창피함, 분노, 혼란이 하나로 뒤섞였다. 그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서연의 번호를 눌렀다. 사무실에서 서연은 휴대폰 화면에 깜박이는 시어머니의 이름을 보았다. 그녀는 몇 번 울리게 내버려둔 후 약간 졸린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님. 서연아, 네가 엄마 카드에 무슨 짓을 한 거니? 왜 전부 거절되는 거야? 최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스피커폰을 켤 필요도 없을 정도였다. 서연은 잠시 휴대폰을 귀에서 뗐다. 아, 그래요? 거절됐어요, 어머님? 그녀는 놀란 척하며 물었다. 아마 은행 쪽 네트워크 장애이거나 아니면 어머님이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셨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해보세요. 거짓말 하지 마. 이건 분명 내 짓이야. 당장 다시 활성화시켜. 저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어머님, 방해받을 수 없어요.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원을 껐다. 저편에서 그녀는 시어머니의 패닉과 분노를 상상할 수 있었다. 그날 호화로운 삶을 살려던 유나의 계획이 망가져 시무룩해진 얼굴을 상상할 수 있었다. 차갑고 작은 미소, 진정한 미소가 처음으로 서연의 입가에 그려졌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그녀가 모든 카드를 쥐고 있었다. 웅장한 집의 현관문이 거칠게 쾅하고 열리며 밤의 정적을 깼다. 최 여사는 폭풍처럼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시뻘갰다. 그녀 뒤에는 시무룩한 얼굴의 유나가 따랐다. 레스토랑에서의 굴욕은 정말 잊을 수 없었다. 모든 카드가 거절된 후 결국 유나가 자신의 체크카드로 계산해야 했다. 예상치 못한 지출에 그녀는 콜택시를 타고 오는 내내 투덜거렸다. 서연은 거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1인용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자스민 차 한 잔이 들려 있었고 마치 귀한 손님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 모습은 최 여사의 피를 더욱 끓게 만들었다. 박서연! 그녀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방 안에서 울려 퍼졌다. 감히 네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시켜? 네가 뭔데? 서연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차갑고 낯선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최 여사가 전에 본 적 없는 시선이었다. 저는 제 집에 앉아 있을 뿐이에요, 어머님. 밤늦게 소리 지르며 들어오신 건 어머님이신데요. 여기서 예의 없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최 여사의 입이 떡 벌어졌다. 침착하고 날카로운 반격에 그녀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지금까지 서연은 어떤 잘못이든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며느리였지만 지금 그녀 앞의 여자는 달랐다. 유나는 불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애교 섞인 톤으로 끼어들기로 결심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아마 서연 언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언니, 서연 언니.
다음부터는 신용카드 대금 잊지 말고 내세요. 어머님이 창피해 하시잖아요.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서연의 눈이 유나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시선은 수수용 메스처럼 날카로웠다. 첫째, 나는 어떤 대금이든 잊고 낸 적이 없습니다. 둘째, 당신을 우리 집에 초대한 기억이 없는데요. 그리고 셋째, 서연은 잠시 멈추어 각 단어가 스며들게 했다. 시어머니와 저 사이의 문제는 외부인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유나의 얼굴이 즉시 창백해졌다. 최 여사가 자랑스러워하던 예비 며느리라는 지위가 서연의 시선 아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소란을 듣고 계단에서 막 내려온 민준을 바라보며 변호를 구했다. 최 여사는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외부인? 이 아이는 민준이의 예비 아내고 내 예비 며느리야. 여기서 곧 외부인이 될 사람은 너야. 넌 집안 재정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쓸모없는 며느리일 뿐이라고.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전혀 눈에까지 닿지 않는 미소였다. 집안 재정이요? 어머님,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제가 알기로 이 집안 재정에 단 한 번도 기여한 적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소리로 요구하고 소리치던데요. 그 비아냥은 최 여사와 민준을 동시에 정확히 겨냥했다. 지금까지 침묵하던 민준은 마침내 어머니와 애인을 변호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서연은 이미 일어서 있었다. 피곤하네요. 쉬러 가야겠어요. 그녀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으로 굳어있는 세 사람을 지나쳐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위층의 자기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처음으로 최 여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아주 잘못되었다고. 그녀는 이 집에서 자신의 모든 말이 명령인 여왕으로 사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그동안 발닦개처럼 여겼던 며느리에게 권력을 빼앗긴 기분을 느꼈다. 그녀의 분노는 혼란과 이상한 두려움 외에는 아무것도 낳지 못했다. 그녀가 일으킨 폭풍은 깨어난 서연의 차가운 평온함에 비하면 산들바람에 불과했다. 서연이 방으로 사라진 후 최 여사는 남은 분노를 즉시 민준에게 쏟아부었다. 네가 고른 마누라 좀 봐. 감히 엄마한테 대들잖아. 남편으로서 네가 교육을 시켜야지. 빨리 가서 얘기해. 엄마 카드 전부 다시 활성화시키라고 해. 그녀는 아들의 팔을 잡아당기며 칭얼거렸다. 서연의 차가운 태도에 자존심이 상한 민주는 도전 의식을 느꼈다. 이 집의 남자는 자신이었다. 적어도 그는 항상 그렇게 믿어왔다. 거만한 발걸음으로 그는 서연을 따라 그들의 방으로 갔다. 그는 서연이 옷장 앞에 서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실크 잠옷을 고르는 것을 발견했다. 그 모습이 감정을 자극했다. 서연, 아까 그 태도는 뭐야? 그가 큰 소리로 물었다. 왜 엄마한테 무례하게 굴고 왜 카드를 막아? 서연은 돌아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제 집에서 계속 모욕당하는 게 지쳤을 뿐이에요. 민준 씨. 그리고 카드 문제는 그냥 정기적인 보안 조치를 한 것뿐이에요. 보안? 말도 안 되는 소리. 넌 일부러 유나 앞에서 엄마를 망신시킨 거야. 질투하는 거지. 그렇지? 민준이 비난했다. 그는 자신의 얕은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찾으려 했다. 서연은 작게 웃었다. 건조하고 유머 없는 웃음소리였다. 그 웃음은 민준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질투요? 민준 씨, 장담하는데 제 지금 감정은 그런 단순한 감정을 훨씬 넘어섰어요. 알고 싶지 않아. 민준은 오만한 모드로 돌아가 쏘아붙였다. 지금 당장 내려가서 엄마한테 사과하고 내일 아침에 카드 전부 다시 활성화시켜. 나는 네 남편이고 이건 명령이야. 바로 이 순간을 서연은 기다려왔다. 그녀는 잠옷을 내려놓고 민준에게 다가가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더 이상 부드러움이나 애원은 없었다. 무능한 부하 직원을 평가하는 CEO의 시선만이 있었다. 이민준 씨. 그녀가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불렀다. 정말 저랑 재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정말 이 집에서의 명령과 권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민준은 침묵했다. 그 질문에는 분명한 위협의 어조가 있었다. 그가 서연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힘의 층위였다. 지금까지 그는 그들의 돈이 어디서 오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돈이 항상 거기에 있고 매달 자신의 계좌로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만 알았다. 호화로운 생활 방식과 바람을 피우기에 충분한 돈이었다. 그는 항상 그것이 서연이 관리하는 투자에서 나온 것이라고 추측했다. 당연히 확신하지. 그는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며 대답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서연은 비스듬히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렇다면 이번 달 당신의 수입원이 어디인지 설명해 보세요.
집 대출금, 전기세, 직원들 월급, 심지어 방금 먹은 음식값을 내는데 얼마나 기여했죠? 누군가에게 명령하기 전에 당신에게 그럴 권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민준의 혀가 굳어버렸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평생 제대로 일해본 적이 없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주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의 날카로운 시선 아래에서 그는 방금 왕관을 빼앗긴 처럼는 왕자처럼 느껴졌다. 밤이 늦었어요. 자야겠어요. 서연이 말했다. 몸을 돌려 대화를 끝냈다. 민주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분노는 혼란과 굴욕감과 뒤섞였다. 그는 아내에게 교훈을 주러 왔지만 오히려 자신이 방금 교훈을 받은 기분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가 알던 서연은 사라졌고 그는 그 대체자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신용카드 사건이 전진이었다면 그 후의 날들은 그들의 안락함이라는 건물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일련의 여진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행동하기만 하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최 여사는 개모임에 갈 준비를 하고 말끔하게 차려입었다. 그녀는 초조하게 현관에서 기다렸다. 개인 기사인 김 기사님이 오지 않았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자 그녀는 결국 기사 파견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대답은 짧고 전문적이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여사님 주소지에 서비스 계약이 저희 주고객의 요청에 따라 재검토 중입니다. 당분간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주고객? 최 여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마지못해 투덜거리며 그녀는 콜택시를 불렀다. 그녀에게는 매우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동시에 민주는 레스토랑 사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계속 칭얼거리는 유나에게 돈을 송금하려고 했다. 휴대폰 화면의 알림은 그를 경악하게 했다. 잔액 부족. 그는 자신의 계좌를 확인했다. 보통 1일에 이미 들어와 있어야 할 서연의 월별 송금액이 흔적도 없었다. 그의 계좌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패닉이 그를 덮쳤다.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는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집안의 혼란은 점점 심해졌다. 가사도우미 반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최 여사를 찾아왔다. 저 사모님, 저희들 월급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맘때쯤이면 들어오는데 그리고 주방의 식료품 재고도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온라인 식료품 정기 배송 서비스도 미납 요금이 있어서 중단되었고요. 그런 사소한 일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최 여사는 그저 쏘아붙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 집에 있는 현금이라도 써. 현금도 다 떨어졌습니다, 사모님. 도우미가 대답했다. 최 여사는 할 말을 잃었다. 항상 시원했던 집은 이제 후텁지근하게 느껴졌다. 수백 개의 국제 채널이 나오던 프리미엄 케이블 TV가 갑자기 작동을 멈췄다. 번개처럼 빠르던 와이파이 속도는 이제 옛날 전화 접속 시절처럼 느려졌다. 그들이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던 편의시설들이 하나둘씩 예고 없이 끊겼다. 서연은 마치 자기 집의 유령 같았다. 그녀는 해가 뜨기 전에 출근했고 모두가 잠든 늦은 밤에 돌아왔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대립을 피했다. 그녀는 그들이 스스로의 패닉 속에서 끓어오르도록 내버려뒀다. 항상 콸콸 쏟아지던 돈줄이 이제 한 방울씩 마르기 시작하는 기분을 느끼게 했다. 그들의 사치는 그녀가 스위치를 누르는 것만큼이나 쉽게 끌 수 있는 환상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제 그 스위치는 그녀의 손에 있었다. 월세로 얻은 오피스텔에서 유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잘생기고 부유한 왕자님, 민주는 이제 쇼핑백 대신 찌푸린 얼굴로 더 자주 찾아왔다. 최신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약속, 발리 여행 약속, 한정판 시계를 사주겠다는 약속, 모든 것이 증발해버렸다. 자기, 요즘 왜 그래? 유나가 그의 관자놀이를 마사지하며 물었다. 그들은 방금 저녁을 마쳤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민준이 오는 길에 포장해온 길거리 볶음밥이었다. 집에 좀 문제가 있어서. 무슨 문제? 별거 아냐. 그냥 서연이가 좀 이상해서. 민주는 그 주제를 피하려 했으며 말했다. 어떻게 이상한데? 내 용돈이 아직 입금 안 될 정도로 이상해? 유나가 쏘아붙였다. 그녀의 말투가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기 차는 어디 갔어? 왜 요즘 어딜 가든 택시야. 내 친구들이 차도 없는 남자랑 사귄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민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차는 정비소에 맡겼어. 카드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아직 송금을 못했어. 조금만 참아줘. 참으라고? 나 충분히 참았어, 민준. 너 때문에 다른 부자 남자들 많이 거절했다고. 나랑 결혼해서 내 그 촌스러운 아내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지금 이게 뭐야? 어제는 레스토랑 밥값도 내가 냈잖아. 유나가 폭발했다. 그녀의 달콤한 위선은 사라졌다. 사치와 거짓말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그들의 관계는 첫 번째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유나는 사랑 때문에 민준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민준이 제공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때문이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이 위협받자 그녀의 충성심도 함께 흔들렸다. 들어봐. 이건 일시적인 거야. 곧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민준이 유나를 안으려 했다. 유나는 그를 밀쳐냈다. 나는 약속이 아니라 증거를 원해. 다음 주가 내 생일이야. 그때 우리가 매종 엘리시아에서 봤던 그 가방, 그거 사줘. 그걸 사주면 모든 게 괜찮다고 믿을게. 유나는 말을 잇지 않았지만 그녀의 위협은 공기 중에 선명하게 느껴졌다. 민주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 가방은 수억 원이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서연에게 특별히 요청해야 하는 돈이었다. 이제 계좌에 먼지만 쌓인 상황에서 유나의 요구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그는 덫에 걸렸다. 한쪽에는 그의 삶을 통제하는 차가운 괴물로 변해버린 아내가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돈줄이 막히자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애인이 있었다. 철없는 왕자는 이제 자신의 완벽했던 세상이 산산조각 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일주일간의 궁핍한 생활은 최 여사와 민준을 정신적 한계까지 몰아붙이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들은 일부러 서연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거실에서 바로 그녀를 가로막았다. 조명이 환하게 켜져 마치 신문실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얘기 좀 해야겠어, 서연. 민준이 위험있게 들리려 애쓰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좌절감이 역력했지만 서연은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하세요.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최 여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쉬쉬거렸다. 넌 우리를 서서히 고문하고 있어. 모든 편의 시설을 끊고 우리를 망신시키고 우리를 거지처럼 살게 만들었어. 우리가 너한테 베푼 모든 친절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보답이야? 친절이요? 서연은 거의 웃을 뻔했다. 어떤 친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매일의 모욕인가요? 아니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축복해 준 건가요? 서연, 이건 너무 심하잖아. 민준이 말을 이었다. 너는 내 아내야. 내 임무는 남편과 가족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좋은 아내가 될 수 없다면 차라리 우리가 뭐요, 민준 씨? 서연이 잘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우리 이혼하자고요?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예요? 그 직접적인 질문에 민준과 최 여사는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그저 협박하고 싶었을 뿐 그렇게 큰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서연 없이는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봤지, 민준아. 쟤는 이제 존경심도 없어. 너희 가정을 파괴하려 하고 있어. 최 여사가 상황을 조작하려 소리쳤다. 넌 은혜도 모르는 애야, 서연아. 우리가 평범한 집안 출신인 너를 이 명문가에 받아들였어. 호화로운 삶을 살게 해줬는데 넌 오히려 골칫덩어리가 됐어. 이제 그만하세요. 서연은 그들의 거짓된 이야기에 진저리가 났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매우 침착한 동작으로 그녀는 가방을 열어 갈색 봉투를 꺼내 그들 사이의 커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게 뭐야? 민준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열어보세요. 서연이 대답했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은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다. 8알 사이즈의 광택 있는 사진 한 장. 최 여사도 몸을 기울여 보았다. 순식간에 그들의 얼굴에서 모든 분노와 오만함이 사라지고 끔찍한 창백함으로 대체되었다. 사진에는 부티크 카페의 풍경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유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민준, 애교 있게 기댄 유나, 그리고 행복하게 웃으며 다정하게 유나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는 최 여사. 반박할 수 없는 삼중 배신의 증거였다. 숨막히는 정적이 방을 가득 채웠다. 똑딱거리는 벽시계 소리가 마치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음이 아닌 그동안 억눌러온 분노로 떨렸다. 감사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어머님? 그녀의 눈이 최 여사를 똑바로 향했다. 제 돈으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축복해주신 어머님의 친절에 대해서요? 아니면 제가 이 모든 것을 지불하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남편의 첩과 함께 즐기신 호화로운 삶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 민준 씨, 아내의 의무에 대해 말했죠. 남편의 의무는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아내에게 기생하는 건가요? 대답은 없었다. 두 사람은 얼어붙었고 진실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현장에서 붙잡혔다. 테이블 위의 사진은 그들에게 판결을 내리는 침묵의 판사가 되었다.
진정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의 말이 끝난 후에 정적은 어떤 폭풍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다. 테이블 위의 사진은 방의 중력이 되어 모든 시선을 끌어당기고 모든 산소를 빨아들였다. 민주는 사진을 보고 서연을 보고 다시 사진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혼란과 명백한 죄책감의 캔버스였다. 그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오만함의 가면을 쓰고 살아온 최 여사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가장 큰 약점의 형태였다. 창백했던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다시 붉어졌다.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출구를 찾는 분노 때문이었다. 날 줘야. 그녀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쉬쉬거렸다. 이건 분명히 조작된 사진이야. 넌 우리를 제거하고 내 아들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서연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아드님의 재산이요. 어떤 재산을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 최 여사는 웅장한 방주위를 손으로 휘저었다. 이 집, 이 안의 모든 것은 민준이 거야. 넌 여기서 얹혀 사는 것뿐이야. 우리가 살게 해준 걸 감사해야지. 이제 와서 감히 이런 싸구려 드라마를 만들어? 그 협박은 그녀의 마지막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것은 그녀가 항상 서연을 위협하기 위해 사용했던 최종 무기였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무기는 돌아서서 그녀 자신을 겨누었다. 알겠습니다. 서연이 침착하게 말했다. 마치 어려운 고객을 상대하는 것처럼 어머님께서 제가 단지 얹혀 살고 있고 이 집이 어머님 아들 소유라고 계속 주장하신다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겠네요. 최 여사는 이겼다고 느꼈다. 네가 분수를 아니 다행이구나. 이제 내 짐 싸서 내 아들 집에서 나가. 민주는 이 상황의 격화에 놀란 듯했다. 엄마, 그가 중재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에 입을 다물었다. 서연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연민과 혐오가 섞인 해석하기 어려운 시선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기꺼이 나가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최 여사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짐을 쌀 사람은 두 분이 될 거예요. 그녀는 몸을 숙여 바닥에 놓인 서류 가방을 열고 두꺼운 파란색 플라스틱 파일을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열어 배신 사진 바로 옆 테이블 위에 내용물을 펼쳤다. 거기에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레터헤드와 인감, 스탬프, 서명이 찍힌 여러 장의 공식 문서가 펼쳐져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맨 위장이었다. 그들이 지금 밟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 권리증이었다. 읽어보세요. 서연이 말했다. 거기에 적힌 단독 소유자 이름을 읽어보세요. 망설이며 민주는 그 문서를 집었다. 소유자란에 굵게 인쇄된 이름을 읽었을 때 그의 눈이 커졌다. 그의 이름도 아버지의 이름도 부부 공동 명의도 아니었다. 거기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 있었다. 박서연. 그 아래에는 거래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와 민준이 결혼하기 2년 전 그 집은 현금으로 구매되었다. 완납. 문서는 민준의 힘없는 손에서 떨어졌다. 최 여사는 그것을 낚아채 패닉 상태로 내용을 훑었다. 그녀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읽었다. 그 사실은 그녀를 너무 세게 때려서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소파에 주저앉았다. 분노로 붉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시체처럼 창백했다. 그녀의 인생 서사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녀는 아들집의 대단한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그동안 멸시해왔던 며느리의 관대함으로 살아가는 세입자, 기생충에 불과했다. 이 집은 제 소유입니다. 서연이 반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분명하고 권위 있게 울렸다. 차고에 있는 차, 회사 자산, 이 가구들 제가 다 지불했어요. 어머님이 어젯밤 식사하실 때 사용하신 그 접시조차도 제 돈이에요. 그녀는 잠시 멈추어 그 잔인한 진실이 그들의 뼛속까지 스며들게 했다. 그래서 어머님 질문을 반복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나가야 할 사람이 있다면 과연 누구일까요? 이틀이 숨막히는 냉전 분위기 속에서 흘렀다. 최 여사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보일 수 없어 방에 틀어박혔다. 민주는 혼란스럽고 분노하고 절망한 채 우리 아내 사자처럼 집안을 배회했다. 휴대폰으로 서연에게 연락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그의 아내는 마치 집에서 사라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꺼진 시설들과 고문 같은 정적을 통해 모든 구석에서 느껴졌다. 셋째 날, 서연에게서 민준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다. 내용은 짧고 감정이 없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주소에서 만나. 모든 걸 끝내자. 혼자 와.
메시지 아래에는 강남의 중심 업무 지구 주소가 적혀 있었다. 민준이 자주 지나쳤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위풍당당하게 솟은 마천루였다. 그의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이 싹 텄다. 어쩌면 서연이 협상을 원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여전히 자기 몫을 퇴직금이나 최소한 비상자금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으로 그는 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지갑에 남은 마지막 현금으로 그는 택시를 타고 그 주소로 향했다. K타워라는 이름의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 이것은 작은 사무실이 아니었다. 거대한 기업의 본사였다. 망설이며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한 로비로 들어섰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도록 닦인 검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본 안내 데스크 직원이 즉시 일어서서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서연 씨와 약속이 있습니다. 민준이 약간 긴장하며 대답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더 활짝 웃었다. 아, 이민준 님이시군요. 물론입니다.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CEO 대표님.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안내 데스크 직원을 따라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최상층인 50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전문적인 외모의 젊은 여성이 그를 맞이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준님. 저는 박 대표님의 개인 비서인 김 비서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대표님께서 방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준은 두꺼운 카펫이 깔린 조용한 복도를 걸었다. 그와 마주치는 모든 직원들은 잠시 멈춰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그들은 모두 그를 아는 것 같았다. 김 비서는 복도 끝에 있는 거대한 원목문을 열었다. 그 뒤에는 그의 집 1층, 전체보다 더 큰 사무실이 펼쳐져 있었다. 벽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360도 전경을 보여주었다. 방 한가운데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서연이었지만 동시에 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디자인된 짙은 파란색 파워 수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었고 그녀의 아우라는 절대적인 권력과 자신감을 뿜어냈다. 이 사람은 부엌에서 갈비찜을 요리하던 서연이 아니었다. 모욕당할 때 고개를 숙이던 서연이 아니었다. 이 사람은 왕좌에 앉은 여왕이었다. K 다이내믹스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민준 씨. 서연이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아니, 더 정확히는 제 진짜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민준은 입을 살짝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책상 위의 명패가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박서연 최고 경영자. 이 회사가 믿을 수 없어. 당신 거야? 네, 제 겁니다. 8년 전 작은 차고에서 시작해서 제가 설립했죠. 서연이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대답했다. 그녀는 인터콤 버튼을 눌렀다. 김 비서, 이민준님 재무보고서 좀 가져다 주세요. 잠시 후 김 비서가 들어와 민준 앞에 파일을 놓았다. 열어보세요. 서연이 명령했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은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그가 매달 받은 모든 투자금의 세부 내역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임원 가족 수당이라는 코드가 붙은 회사의 지출 항목이었다. 다음 장에는 그와 그의 어머니의 모든 신용카드 지출 내역이 있었다. 모두 K 다이내믹스에서 완납되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 당신이 누린 모든 것, 당신이 당신의 애인을 부양하는 데 사용한 모든 것. 서연이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저로부터의 수당이었습니다. 제 남편이라는 당신의 지위 때문에 제가 제공한 편의시설이었죠. 그녀는 이제 공포로 가득 찬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실적이 나쁜 직원처럼 그 편의시설은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철회합니다. 민준은 맞은편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보이지 않는 왕관은 먼지가 되어 산산조각 났다. 철없는 왕자는 마침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삭제된 수당 목록의 한 이름에 불과했다. K타워에서의 민준의 패배는 심리적인 패배였다. 하지만 서연은 민준과 최 여사 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은 물리적이고 공개적으로 지위의 상징을 잃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만남 이틀 후 민준이 과시용으로 자주 사용하던 빨간색 유럽 스포츠 세단이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민준은 친구들을 만나 돈을 빌리려는 자존심이 매우 상하는 행동을 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가 막 대문을 열었을 때 2대의 큰 견인차가 바로 그의 앞에 멈춰서서 출구를 막았다. KD 로지스틱스라고 적힌 유니폼을 입은 건장한 체격의 몇몇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K-다이내믹스 자산관리부서에서 나왔습니다. 팀장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명령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저희는 이 서류에 기재된 차량 번호의 2대, 즉 회사 자산을 회수하러 왔습니다. 한 대는 민준의 스포츠 세단이었고 다른 한 대는 최 여사가 개모임에 자주 사용하던 고급 SUV였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건 내 차야. 민준이 항의했다. 저희 데이터에 따르면 이 차량은 K-다이내믹스 명의의 임원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인 명의 소유가 아닙니다, 손님. 직원이 침착하게 대답하며 팀원들에게 작업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집안에서 최 여사는 소란을 듣고 즉시 밖으로 나왔다. 그녀가 아끼는 차가 견인될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봐요, 내 차에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내가 누군지 몰라? 그녀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이웃들이 집 밖으로 나와 웅장한 집 앞에서 벌어지는 드라마를 구경하기 시작했다. 이 광경은 항상 상류층 사교계 명사로서의 이미지를 지켜온 최 여사에게 악몽이었다. 저희는 정당한 소유주의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여사님. 직원이 최 여사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답했다. 민준과 최 여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2대의 고급차가 실려 떠나가는 것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이제 황금 마차 없는 궁전에 좌초되었다. 수군거리는 수십 쌍의 이웃들의 눈앞에서 그 굴욕은 돈을 잃는 것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서연은 그들의 사치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과 그동안 써왔던 사회적 가면까지 성공적으로 빼앗았다. 민준에게 차를 잃은 것은 큰 타격이었지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유나의 생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민준은 인생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돈도 차도 권력도 없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아직 가지고 있던 유일한 명품 시계를 팔았다. 예전 결혼 기념일에 서연이 준 선물이었다. 그 돈으로 그는 꽤 괜찮은 국내 브랜드 가방을 샀다. 하지만 유나가 요구했던 메종 엘리시아의 기준에는 한참 못 미쳤다. 그는 선물 상자와 꽃다발을 들고 유나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환하게 웃던 유나의 얼굴은 상자 안의 내용물을 보자마자 시무룩하게 변했다. 이게 뭐야? 그녀가 차가운 톤으로 물었다. 이건 널 위한 선물이야. 생일 축하해, 자기야. 민준이 초조하게 대답했다. 유나는 비웃었다. 선물, 이걸 선물이라고 불러? 장 보러 갈 때 드는 내 가방이 이것보다 더 비싸겠다. 유나야, 제발 이해해줘. 나 지금 좀 문제가 있어. 네 문제 따위엔 관심 없어. 유나가 잘났다. 그녀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녀는 가방 상자를 민준에게 던졌다. 내 모든 변명에 진절머리가 나. 넌 패배자야. 아무것도 없는 철없는 왕자님이라고. 네가 이렇게 거지가 되면 내가 너랑 사귈 줄 알았어? 넌 그냥 아내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일 뿐이야, 민준아. 그리고 이제 네 아내가 널 찾으니 넌 아무것도 아니게 됐지. 유나의 모든 말은 이미 산산조각 난 민준의 자존심의 심장을 직접 찌르는 비수였다. 난 내 대체자를 찾았어. 유나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너 같은 마마보이가 아니라 진짜 남자 말이야. 바로 그때 아래에서 고급차의 경적이 울렸다. 유나는 핸드백을 집었다. 진짜 메종 엘리시아 가방이었다. 그 가방 어디서 났어? 민준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한 회장님한테서. 그분이 내 생일 축하해주러 다음 주에 파리에 데려가 주실 거야. 유나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그녀는 민준을 지나치며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고 문을 열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오피스텔 월세 내일이면 끝나. 노숙자 된 거 축하해. 유나는 민준의 얼굴 앞에서 문을 닫았다. 창문으로 민준은 유나가 내려가 부유한 늙은 남자가 운전하는 벤틀리에 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웃으며 떠나갔고 민준은 조용한 오피스텔 복도에 혼자 남겨졌다. 산산조각 나고 완전히 혼자가 된 것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이었다. 유나에게 버림받은 후 민준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어머니가 어두운 거실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집에 전기가 끊겨 있었다. 그들은 요금을 내지 못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낼 수 없었다.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비싼 가구 위에 쌓이기 시작한 먼지를 드러냈다. 그들은 비참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왕좌에서 쫓겨난 2명의 귀족.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다.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실루엣은 바깥의 빛을 배경으로 뚜렷하게 보였다. 그녀는 촛불이나 램프를 켜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문지방에 서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2 사람을 바라보았다. 마지막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다. 민준과 최 여사는 고개를 들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첫째, 오늘 밤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옷은 가져가셔도 되지만 다른 모든 것은 두고 가세요. 저는 당신들에게 어떤 것도 청구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들은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돈도 목적지도 살 곳도 없이 떠나는 것. 그 선택은 노숙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두 번째 선택지는 서연이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단순해 보이는 열쇠 하나가 있었다. 제가 당신들을 위해 작은 집을 하나 임대해뒀습니다. 3개월치 월세는 이미 지불했어요. 안에는 기본적인 가구가 있고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약간의 돈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그 후에는 당신들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최 여사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 열쇠를 바라보았다. 수십 년간의 호화로운 삶 끝에 작은 월세방이라니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굴욕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보았다. 유나에게 모욕당하고 한 푼도 없이 버려진 후 서연의 제안은 바다 한가운데의 구명조끼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굴욕이었다. 그렇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살아남을 기회이기도 했다.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충격으로 굳어있는 어머니를 지나 민주는 서연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감히 아내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연의 손바닥에서 그 작은 열쇠를 집었다. 그 열쇠는 금괴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그의 비참한 새 삶으로 가는 열쇠이자 그의 절대적인 항복의 상징이었다. 그날 밤 옷이 든 여행 가방 2개만 들고 민준과 최 여사는 택시를 타고 그들의 궁전을 떠났다. 그들은 도시 외곽의 좁은 골목에 도착했다. 월세방은 그들이 상상했던 그대로였다. 작고 페인트가 벗겨지기 시작한 벽과 현관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전구 하나. 민준이 문을 열자 퀴퀴하고 축축한 냄새가 그들을 맞았다. 이것이 그들의 쓰라린 현실이었다. 황금 왕좌에서 그들은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좁은 월세방에서의 생활은 최 여사에게 지상지옥이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낮의 양철 지붕 열기,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들의 소음, 그리고 밥을 먹기 위해서도 2번 생각해야 한다는 쓰라린 현실에 매일같이 깎여나갔다. 서연이 남겨준 돈은 순식간에 바닥났다. 이제 그들은 민준의 작고 불규칙한 주급으로 생활했다. 오만함은 더 이상 그녀가 유지할 수 있는 사치가 아니었다. 그녀의 자존심에 대한 마지막 타격은 절망 속에서 예전에 그녀를 항상 칭찬하던 사교계 친구 중 한 명에게 연락을 시도했을 때 찾아왔다. 마지막 남은 통화료로 그녀는 전화를 걸어 애원하는 목소리로 돈을 빌리려 했다. 대답은 너무나 차갑고 모욕적이었다. 미숙 씨, 미안해요. 남편이 이미지가 나쁜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말라고 해서요. 게다가 우리 스위스로 휴가 갈 거라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그 순간 최 여사는 무너졌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숭배했던 사회적 지위가 종이 한 장처럼 얇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과 사치가 그녀를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그들 눈에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부끄러운 가십거리에 불과했다. 남은 힘과 자존심을 다해 그녀는 평생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다. 덥고 비좁은 시내버스를 타고 K타워로 갔다. 그녀는 웅장한 로비에서 너무나 작고 길 잃은 것처럼 보였다. 예전에 비쌌던 옷은 이제 낡고 초라해 보였다. 서연의 비서인 김비서는 연민의 눈빛으로 로비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최 여사를 CEO 사무실이 아닌 작고 소박한 회의실로 안내했다. 몇 분 후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파워수트가 아닌 단순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승리감의 표정은 없었다. 최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그녀의 울음은 더 이상 드라마 퀸의 조작적인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늙은 여성의 비통한 울음이었다. 미안하다. 서연아. 내가 미안해. 그녀는 눈물 사이로 흐느꼈다. 내가 틀렸어. 내가 오만했어.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내가 널 질투했어. 네가 그렇게 대단한 걸 보니 질투가 났어. 근데 내 아들은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렸어. 그녀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남몰래 알고 있던 서연의 성공에 대한 질투심, 아들이 얹혀 사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사용했던 오만함, 그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며느리를 얻기 위해 민준의 바람을 지지했던 치명적인 실수까지. 제발 부탁이다, 서연아. 그 사치는 다시 돌려달라고 안 해. 그냥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나를 버래.
하지만 민준이는 너무 심하게 벌하지 말아줘. 걔가 그런 건 다 내 잘못된 교육 때문이야. 서연은 모든 고백을 침묵 속에서 들었다. 그녀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마음속에 모든 후회의 독을 쏟아내도록 내버려뒀다. 울음이 잦아들자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일어서세요, 어머님. 바닥에서 온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후회는 변화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벌은 고문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최 여사는 젖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서연을 며느리나 돈 버는 기계가 아닌 자신보다 훨씬 현명하고 강한 여성으로 보았다. 어머니가 후회에 쓴 약을 삼키는 동안 민주는 도시 외곽의 한 대형 물류회사 창고에서 먼지와 땀을 삼키고 있었다. 경력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수십 개의 사무실에서 거절당한 후 그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창고 인부였다. 첫날은 지옥이었다. 소파의 푹신함과 에어컨의 시원함에 익숙했던 그의 몸은 창고 지붕의 열기 아래 무거운 상자들을 들어야만 했다. 근육들이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그의 부드러운 손바닥은 첫 시간에 긁히고 물집이 잡혔다. 그의 반장은 그가 너무 느리게 일하면 욕설을 퍼붓는 거친 남자였다. 그는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판지 위에 앉아 변변찮은 반찬이든 도시락을 먹었다. 그는 그들이 오토바이 할부금과 아이들 학원비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 그의 귀에는 너무나 낯설게 들리는 현실적인 문제들이었다. 여기서는 그의 성씨가 무엇인지, 예전에 어떤 차를 몰았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여기서 그의 가치는 오직 그가 얼마나 많은 상자를 옮길 수 있는지로 측정되었다. 매일 밤 그는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월세방에 돌아왔다. 그는 많은 생각을 할 틈도 없이 바로 잠이 들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혹독한 노동이 그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의 오만함과 게으름은 엄청난 피로감에 의해 깎여나갔다. 첫 주말 그는 월급을 받았다. 갈색 봉투에 든 낡은 지폐 몇 장. 그 금액은 예전에 유나와 자주 가던 카페의 음료 한 잔 값도 되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돈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가 전에 느껴본 적 없는 감정, 그것은 자부심이었다. 이 돈은 그의 것이었다. 주어진 것도, 수당도, 얹혀 산 결과도 아닌 자신의 땀의 결과물이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는 모든 월급을 어머니에게 주었다. 엄마 일주일장 볼 돈이에요. 그는 짧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쑤시는 몸을 눕혔다. 최 여사는 손에 든 돈을 보고 이제 더 단단하고 건장해 보이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다시 눈꺼풀에 고였다. 그녀의 아들, 그녀의 철없는 왕자가 마침내 남자가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최 여사와의 눈물 젖은 만남 후 한 달이 지나 서연은 자신의 과거의 마지막 장을 닫을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을 사무실이나 집에서 만나지 않았다. 그녀는 창고 인부들이 점심을 먹는 작은 식당으로 갔다. 민준은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다. 점심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피부는 더 검게 탔고 몸은 더 근육질이 되었으며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 노동자의 집중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연이 와서 맞은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았다. 서연은 주변 환경과 대조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우아한 캐주얼 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위압적인 차가운 아우라는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차분하고 더 평화로워 보였다. 잘 지내요, 민준 씨? 서연이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네, 잘 지내요. 민준이 짧고 어색하게 대답했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서연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그들의 접시, 사이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놓았다. 서류예요. 민준 씨, 읽어보고 동의하면 서명해 주세요. 민준은 이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이혼 소송 서류. 그는 그것을 열어 빠르게 내용을 읽었다. 서연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서연 명의의 모든 자산은 그녀의 소유로 남고 민준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내용뿐이었다. 그가 이미 받아들인 사실이었다. 부담스럽거나 모욕적인 조항은 없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전문적이었다. 절차를 어렵게 만들지 않을게요. 민준이 종이에 눈을 고정한 채 쉰 목소리로 말했다. 서명할게요. 고마워요. 서연이 대답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식당의 왁자지껄한 소리만이 그들 사이의 공허함을 채웠다. 서연 씨. 민준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한때 아내였던 여자의 눈을 바라보며 불렀다.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요. 너무 늦었다는 거 알고 용서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당신이 알아줬으면 했어요. 정말로 후회해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짜 민준의 모습을 보았다. 철없는 왕자도 배신한 남편도 아닌 단지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하고 있는 한 남자. 난 당신을 용서했어요, 민준 씨.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한 나 자신도 용서했어요. 이제 우리 둘 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민준은 서연이 빌려준 펜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그가 파일을 돌려줄 때 마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지는 것 같았다. 그것은 슬픈 끝이었지만 또한 안도감이었다. 위선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결혼은 마침내 밥 한 그릇과 노동의 땀방울이 놓인 같은 테이블 위 소박한 식당에서 공식적으로 끝났다. 몇 달이 흘러 민준과 최 여사의 삶은 새롭고 힘든 리듬을 찾았다. 서연이 지원해준 3개월 계약이 끝난 후 그들은 스스로 월세를 내야 했다. 그들은 더 작고 도심에서 더 먼 월세방으로 이사해야만 했다. 아무 기술도 없던 최 여사는 이웃들에게서 수제 쿠키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예전에 개모임에서 과시용으로만 쓰였던 그녀의 요리 실력은 이제 그녀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재래시장에 가서 채소값을 흥정하는 법을 배우고 한 푼 한 푼을 꼼꼼히 계산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의 늙어가는 얼굴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새로 발견한 강인함도 있었다. 민주는 계속 창고에서 일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그는 성실한 노동자였다. 그는 더 이상 스포츠카나 명품 시계를 꿈꾸지 않았다. 그의 꿈은 이제 훨씬 소박했다. 월세를 제때 내고 어머니가 쿠키 만들 재료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모자 관계는 완전히 변했다. 예전에 그들은 게으름과 오만함의 파트너였다. 이제 그들은 생존을 위해 싸우는 팀이었다. 가끔 민준이 퇴근해서 어머니가 피곤해서 오븐 앞에서 잠든 것을 발견하면 그는 그녀에게 담요를 덮어주곤 했다. 예전에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작은 배려의 행동이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 지위, 친구, 그리고 가족. 그것은 아주 비싼 인생 수업이었다.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았다. 가난과 고된 노동 속에서 그들은 서서히 잃어버렸던 존엄성의 남은 조각들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았다. 낚싯대를 주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들을 바다에 던져놓고 수영하는 법을 배우도록 강요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해냈다. 1년 후 서연은 싱가포르의 새 사무실,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K-다이내믹스는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대규모 확장에 성공했다. 그녀가 방금 서명한 계약은 수십억 달러 규모였다.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예전처럼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만족과 평화가 깃든 미소였다. 이혼 후 그녀는 가끔 자신의 지시에 따라 멀리서 확인하는 긴 비서를 통해 민준과 최 여사의 소식을 들었다. 그들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연은 마침내 과거를 완전히 놓아줄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녀의 에너지는 이제 온전히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더 중요하게는 자신의 행복을 쌓는 데 쏟아졌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다. 그림을 배우고 혼자 여행을 하고 진실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친구 지수에게서 온 영상통화였다. 축하해 대표님, 대단해. TV에서 계약 소식 봤어. 지수가 화면 너머에서 외쳤다. 서연은 웃었다. 고마워, 지수야. 다 내 응원 덕분이야. 그래서 언제 돌아와? 축하 파티 해야지. 곧.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아래에서 반짝이는 도시의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통화가 끝난 후 서연은 그 자리에 계속 서서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그녀의 분은 자신을 연극 속에 가두기 위해 지은 황금 새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보이지 않는 작은 새가 되었다. 이제 그녀는 그 새장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은 항상 열려 있었지만 단지 그녀가 날아오르기를 너무 두려워했을 뿐이었다. 그 배신, 그 고통은 그녀의 새장을 부순 폭풍이었고 그녀의 복수는 그녀가 날개를 사용하는 법을 배운 방식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새장이 필요 없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자신의 빛을 흐리게 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박서연이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의 여왕이었다. 넓고 자유로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온 하늘을 가졌어.
서연의 복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